연기가 서린 한국의 명당. 이번에는 영빨이 서린 한국의 명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도사가 되려면 표주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표주는 떠다니다는 뜻이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읽고 세상 흐름을 파악했다. 숨은 영지가 어디인지 정보를 수집하고 고수와 스승을 찾아다녔다. 일반 수행자만이 아니었다.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고수들도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자연스레 영지를 중심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만의 파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각 산을 중심으로 도사들의 파가 있다. 계룡산파의 특징은 주역과 사주팔자, 구군과 같은 미래 예측의 주특기가 있다. 지리산파의 주특기는 불로장생의 신선사상에 있다. 인생 7부 능선쯤에서 멈추고 청산으로 들어와서 유유자적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합천의 가야산파는 왠지 속세와 떨어져서 소나무 향기가 짙게 밴 도인의 풍모가 있다. 가야산파는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다는 특징이 있다. 최치원의 유풍이 남아있다. 속리산파는 의술과 치료의 주특기가 있었다. 금강산파는 차력 무술, 축지와 같은 도술에 고단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오대산은 흙이 많은 육산이다. 오대산의 매력은 숨어있는 것이다. 화면발 잘 받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지만 규방 깊숙이 숨어있으면서도 귀족적인 매력을 풍기는 미인에 비유된다. 우선 오대라는 지명이 범상치 않다. 오대는 5개의 봉우리이고 이는 동양의 오행사상에 그대로 배치된다.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지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분화된다. 오행에서 우주 만물이 배출된다. 수, 화, 목, 금, 토라고 하는 오행사상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있는 사상적 틀이다. 오행의 가운데에는 토가 있다. 동서남북 사방의 4가지 요소, 즉 수화목금이 모두 토에서 융합된다. 오대산의 동대, 서대, 남대, 북대도 다 개성이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중대가 있는 것이다. 중대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도사들이 깊은 애착을 가졌던 지점이다. 지로산이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로는 화로라는 뜻이다. 도가의 수련법인 단학에는 외단과 내단이 있다. 외단은 약물로서, 내단은 심신수련을 통해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건 도가에서 일찍부터 오대산을 주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중대에서 도를 닦으면 사방의 동, 서, 남, 북대에서 에너지가 중앙으로 집중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오대산은 그 포진된 5개의 봉우리가 범상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오대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한 문파는 도교가 아니라 불교였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일찍부터 오대산을 점찍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자장율사가 누구인가? 선덕여왕 때의 대국통, 즉 왕사를 지낸 인물이다. 신라를 불교국가로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짠 고승이다.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세우는 공사를 기획했고 울산의 태화강 입구에 태화사라는 절을 세워 신라의 해운물류와 국방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양산 영축산 밑에 통도사를 건립하여 국가적으로 승려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자장율사가 바로 오대산을 주목하였다.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오대산의 중대 꼭대기에 모셨다. 바로 지금의 정멸보궁이다. 중대의 정멸보궁에 대해서 이곳이 최고의 명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영지이다. 중대 꼭대기는 엄청난 명당이다. 용의 머리 꼭대기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정멸보궁 법당 뒤로는 용의 뿔을 상징하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다. 용의 뿔에 해당하는 이 바위는 풍수적으로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수맥이다.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야만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정멸보궁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샘물이 있는데 샘물 이름이 가관이다. 용안수이다. 용안수가 양쪽으로 2군데 있다. 이는 정멸보궁이 용의 머리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보조장치이다.
물맛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소문나서 많은 신도들이 자주 찾아와 마신다. 정멸보궁의 용안수뿐만 아니라 서대 수정암의 우통수, 동대 관음암의 청계수, 남대 지장암의 총명수, 북대 미륵암의 감로수, 중대 사자암의 옥계수까지 5대산의 샘물은 모두 1급이다. 정멸보궁의 용안수는 용의 눈에서 나오는 샘물이다. 정멸보궁의 법당에 앉아보면 바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기도터에 가서 이런 기운을 느껴야지 영지가 확실히 있기는 있구나 하는 신심을 가진다. 그러려면 몸을 예민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술, 담배 적게 하고 마음을 화평하게 가지고 평소에 몸을 무리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평온한 상태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도 닦는 것이다. 너무 기뻐하고 들뜨거나 아니면 너무 화내고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감이 떨어진다. 그 중간 상태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 그게 평상심이다.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지 않았던가. 평상심을 오래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기감은 형성된다. 자장율사는 5대산의 각 봉우리마다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5대산에는 5만 명의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신앙이 그것이다. 봉우리 하나마다 1만 명씩이나 불보살이 있다는 이야기다. 5만 진신이다. 서너 명도 아니고 5만 명이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성스러운 산이란 말인가. 자장율사는 동쪽의 동대만월산에 1만 명의 관음보살이 상주해 있고 남쪽의 남대기린산에 1만 명의 지장보살이 있고 서쪽의 서대장령산에 1만 명의 대세지보살이 있고 북쪽의 북대상황산에 1만 미륵보살과 500대아라한이 있고 중대의 지리산에 1만 명의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믿었다. 자장율사에 이어서 신라의 두 왕자가 5대산에 와서 돌을 닦았다. 형 보천태자와 동생 효명태자 형제이다. 아마도 경주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경주와 멀리 떨어진 오지였던 5대산에 숨어서 수도를 했던 것일 게다. 형편이 풀리니까 동생 효명은 경주로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었다. 바로 33대 성덕대왕이다. 유명한 에밀레종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으로 불린다. 형인 보천태자는 5대산에 남아서 수도를 하였다. 보천은 여기에서 좋은 샘물로 차를 다려 먹고 불보살들에게 차 공양을 한 덕에 육신등공을 했다고 삼국유사에 나온다. 육신등공은 육신을 가진 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다. 신라 출신 김가기가 중국 종남산에 가서 돌을 닦아 신선이 되어 대낮에 101승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다. 신선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 101승천이다. 육신등공과 비슷한 의미다. 5대산과 정멸보궁은 6세기 무렵부터 이미 영지로 대접받았던 민족의 성지, 자기 치유의 땅이니 영지임이 틀림없다. 명산에는 명인이 있어야 한다. 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흰구름과 새소리뿐이다. 고단자는 흰구름과 새소리만 듣고 있어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지만 중간치는 사람이 있어야 명산의 기운이 전해지고 산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자연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인물이 중간에 있어야 한다. 신라시대의 자장율사, 보천과 효명태자가 5대산에 있었다면 근래에는 하남선사와 그의 제자 탄허대사가 있었다. 하남이 누구인가? 선사의 대명사가 아니던가. 하남은 한국 불교계의 선사의 인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인물이다. 무엇이 선사의 인격이란 말인가? 깔끔함이 아닐까 싶다. 처신에서 깔끔하다. 이를 유가에서는 출처관이라고 한다. 선비정신의 핵심이다. 출처관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갈 것인가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러서야 할 때 머뭇거리고 남아있으면 볼성사납다. 하남은 50세 무렵인 1925년에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촌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5대산 상원사로 들어갔다. 앵무새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동안 맡고 있었던 불교계의 벼슬을 모두 집어던졌다.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써준 원고나 읽을 수는 없다는 심정이었지 않나 싶다. 학으로 남기 위해서 선택한 지점은 오대산이고 상원사였다. 최후의 승부처로 선택한 장소가 상원사였다. 최후의 승부처란 자기가 죽을 자리라는 의미이다. 이 생각은 평소에 이미 해두었을 공산이 크다. 내가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수도하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해둔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자이다. 천고의 학이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 오대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대산이 그만큼 은둔하기에 좋은 산일까? 아니면 자신과 특별히 궁합이 맞는 산이라고 판단해서였을까? 하남선사는 1951년에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계속 오대산에서 살았으니 그 일관성이 확인된다. 하남이 도력이 높은 고승이라는 사실은 일본인 고위 관리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일본 관료들이 상원사에 찾아오곤 하였다. 한 번은 일본의 고위 관료가 상원사를 찾아와 스님과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다. 하남이 일본 관료의 찻잔에 차를 따라주는데 찬물이 찻잔에 넘치도록 따랐다. 스님, 아니 스님 찬물이 넘치는데요? 그대의 마음이 이미 꽉 차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총독부 관료가 하남을 찾아와 물었다. 이번 대동아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길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덕이 있는 나라는 꼬투리를 잡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일종의 선문답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의 탄원은 전쟁을 예측하였다. 탄원은 주역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 탄원은 스승인 하남에게 상의를 드렸다. 스님 내년쯤에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대산을 떠나 남쪽으로 미리 피란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피란을 가거라.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선사에게로 가거라. 탄허를 비롯한 하남의 제자들은 경남 양산의 통도사 극락암으로 미리 피란을 갔다. 하남은 홀로 상원사에 머물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한국전쟁이 터진 것이다. 인민군이 거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군 쪽에서 미리 소각시키는 바람에 전국의 많은 사찰이 잿더미로 변했다. 상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군이 상원사 아래쪽에 있는 월정사를 불태운 다음 상원사로 올라왔다. 스님, 나오십시오. 여기도 소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갈 수 없소. 나도 같이 불에 태우시오. 하남이 가사장삼을 갖춰 입고 산 채로 화장을 당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자 불을 지르러 왔던 국군 장교는 차마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그래서 상원사 법당에 문짝만 몇 개 모아다 놓고 불을 질렀다. 문짝으로 땜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원사는 한국전쟁 때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도인은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깔끔하게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다. 죽을 때 구질구질하면 평생 도 닦은 게 헛것이 된다. 도인의 신통력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죽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하남은 1951년에 죽었다. 앉은 채로 그대로 죽었다. 불가에서 말하는 좌탈인망이다. 좌탈했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이 또렷했다는 증거이다. 죽어가는 자신을 또 하나의 의식이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다. 오대산 상원사는 선사의 모델이자 대도인이었던 하남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도량이다. 어찌 신성한 도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대산 중대 꼭대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다면 그 중간에 상원사가 있고 아래쪽에 월정사가 있다. 상원사는 청룡백호도 잘 감싸고 있지만 앞쪽에 포진한 안산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안산이 가까우면 그 영험한 기운이 속발하는 법이다. 상원사 밑으로는 월정사가 있다. 월정사는 물이 좋기로 유명하다. 먹는 샘물도 좋지만 장마철에 월정사에 가면 절터를 감아도는 계곡의 물소리가 귀를 씻어준다. 계곡물이 원형을 그리면서 월정사를 감아 돌아 흘러간다. 이 점이 참 아름답다.
물소리는 인간의 의식을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잡념을 씻어준다. 물소리를 꿈속에서도 듣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한솥이 깨친다고 한다. 돌을 닦는다는 것이 뭔가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인데 이를 화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아이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증오하는 상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소리에 집중할 것이냐이다. 물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 자연스럽게 집중이 된다. 그러려면 계곡 물소리가 자연적으로 잘 들리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가 흔하지는 않다. 월정사는 이 조건에 아주 잘 부합하는 지점이다. 물이 절터를 거의 원형으로 감아 돌아가고 있다. 물속에 떠있는 연꽃 같다. 이를 연화형국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탄허 스님은 양산 통도사에 있다가 월정사로 되돌아왔다. 폐허가 된 월정사에 법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탄허는 출가 이전부터 이미 수재로 소문나 있었다. 웬만한 경전은 통째로 외워버렸다. 유가의 사서삼경이 머릿속에 저장된 상태로 출가한 것이다. 탄허의 출가에는 하남 스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 하남 또한 탄허가 출가하기 전 3년여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을 만큼 탄허를 신뢰했다. 탄허의 속가 아버지 김홍규는 원래 독립운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전북 김제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 부자들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전달해주는 일도 했다. 그러다가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을 만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정읍 이밤산 밑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민족종교단체가 바로 보천교이다. 보천교 차경석 밑에는 5명의 핵심 참모진이 포진하였다. 수, 화, 목, 금, 토 방향의 참모였다. 김홍규는 목방주가 되었다. 차경석 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가 목방주였다. 그래서 탄허는 어렸을 때부터 보천교 본부 건물에서 놀면서 자랐다. 탄허는 자기 또래들이 사회주의로 빠져들었을 때 그 길로 가지 않고 불교로 들어왔던 것이다. 하남 선사와의 인연이 결정적이었다.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온 유가의 정신과 보천교 지도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투철해진 민족정신, 그리고 하남 선사의 지도 아래 탄허는 유불도는 물론 기독교까지 자제하며 회통하는 사상적 기반을 세웠다. 탄허는 나의 돌을 닦는 정신은 유교에서 가져와 절에서 커졌다고 저술에서 밝혔다. 월정사에 머물렀던 탄허 때문에 오대산 월정사는 전국 도사들의 살롱이 되기도 하였다. 불교의 화엄사상에 정통했던 고승이면서도 유교와 도교를 비롯한 음양오행 사상에 해박했던 탄허의 안목 덕분에 전국의 도사들이 월정사에 놀러왔다. 탄허는 이 도사들에게 후하게 대접하였다. 밥도 먹이고 여비도 챙겨주었다고 전해진다. 계룡산 정력파의 계승자로서 일제강점기 때 만주 일대를 방랑하면서 수많은 기인과 일합을 겨루기도 하고 풍류를 즐겼던 해운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다. 정력을 비롯한 동양사상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해운은 한번 월정사에 오면 한두 달씩 탄허 스님과 겸상을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도사들의 기행담과 미래 세상의 운수 변화가 주된 테마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탄허가 남긴 예언, 즉 일본 열도는 물속에 가라앉게 된다. 후천 개벽이 되면 여자가 상위에 오른다.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의 주도국이 된다와 같은 예언들은 정력파들과의 교류에서 받은 영감일 수도 있다. 아무튼 불교계의 고승이면서도 유교와 도교에 해박하였던 탄허가 있었기에 오대산의 사상적 메뉴는 풍성하게 되었다. 자기 것만 최고이고 다른 것은 별거 없다고 천시하는 게 일반적인 풍조인데 반해 탄허의 월정사가풍은 모든 것을 품어안는 바다처럼 포용적이다. 자장율사 이래로 5만 의보살이 상주한다고 믿어온 오대산은 하남, 탄허를 거쳐서 근래에 운세가 열렸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면서 고속철이 오대산역을 통과한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1시간 10분 남짓이다. 월정사 주지스님은 탄허 이래로 호방하고 포용적인 가풍을 이어받아 월정사를 새롭게 넓혀나가고 있다. 최근에 오대산자연명 상마을의 문을 열었다.
종교를 초월하여 다양한 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명상마을은 정신적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이 오대산의 정기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아닐 수 없다. 오대산파의 중흥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